하락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건 이거 매매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세가 더 심각합니다. 믿었던 전세가 동반 하락을 하게 되니까 매매 가격도 속절없이 떨어지게 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총체적 난국가 아닐까 싶어요. 집주인도 그렇고요, 세입자도 그렇고 꼭두각시 인형이었지 않았을까. 전세 사기 사건은 앞으로 계속 생길 수가 있겠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전세 제도의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이지고요. 네, 오늘 모신 분은 김인만 부동산 연구소의 김인만 소장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금 부동산 하락의 속도가 네. 너무 빠른 거 아니냐, 이로 인해서 한국 경제에 또 어떤 큰 충격이 오지 않겠냐가 이제 많은 분들의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네네. 이게 정부 고민이기도 하겠죠. 네. 집 가진 분들만이 아니라 그러다 보니까 정부의 대책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그 대책을 보면서 매수 매도에 대한 타이밍을 계산하고 있는 분들도 있는데, 네. 이번에 이제 추경호 경제부총리 네. 그 발표를 보면은 내년 1월 달에는 규제 지역을 추가로 해제하고 그 다음 2월에는 취득세 개편안을 제출하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돌고 있는데, 정확하게 현재까지 나온 정부의 이 부동산 하락을 막기 위한 대책, 이게 어떤 것들이 있는지, 또 앞으로 예상되는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정부가 발등에 불이 떨어졌죠. 그렇죠. 한 9월 추석 전만 하더라도 집값 더 떨어져도 된다, 뭐 10%에서 50% 떨어져도 된다, 뭐 이렇게 좀 여유 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최근에 보면 이제 굉장히 좀 조급함, 다급함이 느껴지는데, 그도 그럴 것이 하락 속도가 너무 빨라요. 매주 제가 주간 통계 동향을 살펴보는데 매주 놀라거든요. 깜짝깜짝 놀라는데 이렇게 많이 전에 하락해야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심해요. 더 심합니다. 거래 감소도 심하고요. 하락 속도도 얼마나 심하냐면, 지금 수도권 지역 같은 경우는 매매도 마이너스 1% 가까이 왔거든요. 전세는 벌써 1% 넘었고, 주간 통계가 마이너스 1%라는 얘기는 우리가 연간으로 52주를 계산하잖아요. 네. 52주를 곱하면 50%. 반토막 떨어지는 속도로 떨어지는데, 집값이 반토막이면, 지금 그런 속도로 떨어지는 그렇죠.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속도라면은 맞습니다. 1년 후에는 반토막.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뭐 마이너스 0점 몇 프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얼마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렇죠.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그게 주간 통계니까 연간으로 바꿔버리면 굉장히 심각하다. 전세 같은 경우는 수도권 지역은 마이너스 뭐 1.12, 1.2%까지거든. 60% 떨어지는 속도니까. 그게 주간. 그렇죠. 연간으로 따지면 60% 떨어지는 속도니까. 전세 가격이 60% 떨어지면 그 생각만 해도 굉장히 아찔한, 거의 롤러코스터 수준인데, 지금 이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한 3개월 됐습니다. 네. 10월 달보다 11월이 심하고요. 12월이 심하고, 지금 속도라면 1월 달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정부는 당연히 규제를 풀어야 되는데 풀고 있죠. 2022년에도 벌써 지방부터 7월 달, 9월 달, 11월 달 세 번에 걸쳐서 지방 규제 지역을 풀었는데, 이걸 핀셋 규제라고 하거든요. 핀셋 규제가 뭐냐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 과열 지구, 투기 지역을 핀셋으로 딱 지정을 하면, 퍼즐처럼 딱 지정을 하면 양도세 중과세가 적용이 되고요. 다주택자들 뭐 종합부동산세 중과세도 되고, 대출도 강화되고, 분양권 전매도 막히고, 1순위 청약 제한도 들어가고, 모든 규제들. 그러니까 오르는 지역들에 대해서는 탁 이렇게 퍼즐 규제를 하는 게 핀셋 규제인데, 문재인 정부 때는 다 전국을 다 막았죠. 거의 다 막았는데, 최근에는 지방 풀어서, 지방부터 풀죠. 이게 그 법칙이 있거든요. 규제를 할 때에는 우리 집값이 중심부 강남부터 오르잖아요. 그렇죠. 강남 올라서 마용성 오르고, 서울 다 오르고, 수도권 지역 오르고, 지방으로 오르잖아요. 그러면 규제도 강남부터 시작해서 똑같은 순서대로 이렇게 규제를 하고, 풀어줄 때는 어디부터? 외곽부터. 그러니까 지방부터 풀어줬고요. 수도권 외곽 지역 풀어줬고, 수도권 지역 풀어줬고, 이제 남은 게 경기도 4곳, 그러니까 성남시 2곳이죠. 분당구, 수정구, 광명, 하남, 과천시, 서울 나머지 지역, 이렇게 남았단 말이에요. 추경호 경제부총리께서 지금 풀어준다는 게, 이 남은 지역 중에 선별해서 풀어주겠다. 다 풀어주겠다는 건 아니에요. 항상 풀어줄 때는 순서대로 풀어주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경기도 4곳 무조건 풀릴 것 같고요. 서울에서는 노도강 지역들하고 일부 많이 떨어진 강동구 정도는 저는 강남 4구 중에서도 좀 풀릴 가능성이 있을 것 같고, 나머지 지역들은 좀 더 지켜보다가 더 떨어지면 또 풀어주겠다라는 신호이기 때문에, 저는 풀어지는 과정이다 라고 보여지고요. 1월 달에 풀어주는 게 끝은 아닐 것 같습니다. 지금 그렇다면 작년 10월부터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 속도가 빨라졌다는 건데, 네네.
이대로면 반토막. 1년 후에. 네네. 근데 이렇게 갑자기 그 속도가 빨라진 이유가 있나요? 부동산 하락의 이유? 사실 징조는 있었죠. 사실 2021년 추석 지나고부터 거래량은 줄어들었거든요. 부동산은 후행 지표잖아요. 주식은 선행 지표고 주식이 먼저 좀 두들겨 맞았습니다. 금리가 올라가니까 아무래도 좀 빠르게 반응을 했고 부동산 시장은 거래 감소로 먼저 징조가 나타났는데 거래량이 줄어들죠. 거래량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살 사람들은 아니야, 좀 기다려 봐야 되겠어. 금리 인상의 속도가 좀 가파른 것 같아. 불확실성 제거될 때까지 기다려 볼래. 집주인들은 마음이 똑같잖아요. 손해보고 안 팔고 싶잖아요. 일단 기다려 보자. 어떻게 됐든지 모르겠고 헐값엔 안 팔 거야. 그게 6개월, 8개월이 넘었단 말이에요. 여름 지나고 이제 가을이 되니까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이런 상황이 아닌 것 같은데 팔아야 되나? 집주인들은 마음이 좀 급하니까 급매물로 좀 내놓게 되고요. 수요자들은 여전히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야, 금리가 계속 올라가잖아. 대출이자 부담이 이렇게 큰데 안 할 거야. 결국에는 9월 달부터 이제 가격 하락 속도가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하는데 사람 심리가 똑같잖아요. 심리가 그때 완전히 꺾였다. 10월 이후로. 완전히 꺾여버렸다. 오를 때는 막 필요가 없는 분들도 벼락거지가 될 것 같아. 그치, 영끌을 해서든. 지금 안 사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지금은 굳이 지금 집을 왜 사? 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실수요자들도 안 사고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 투자도 아니고 투기도 아니고 실수요자들은 필요하면 사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습니다. 실수요자도 그렇고요. 다주택자도 그렇고요. 오르는 집을 사고 싶지 내려가는 집을 누가 사고 싶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분위기에서는 전혀 움직이지 않고 있기 때문에 하락 속도가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고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건 이거 매매 가격만 떨어지는 게 아니고요. 지금 전세가 더 심각하거든요. 그러게요. 아까 뭐 전세 이야기 하셨는데 네. 전세 가격도 이대로라면 오히려 하락 속도, 그러니까 집값의 하락 속도보다 더 빠른 거잖아요. 그 60% 빠진다는 얘기니까. 전세가 더 빠르죠. 굉장히 빠른데 이게 이례적인 상황이거든요. 과거에 전세가 이렇게 빠진 적이 있을까? 과거 그 뭐 부동산 하락 시기에도. 하락 시기에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전세가 이렇게 많이 떨어질 때는 입주 물량이 많이 나올 때, 헬리오시티 같이 그럴 때는 한 6개월 정도, 1년 정도. 뭐 2008년도 같은 경우는 잠실일대에 엘스 리센츠 2만 세대가 이제 입주하니까 출렁댔거든요. 한 1년 정도 갔는데 그런 이례적인 경우 아니면 전세 가격이 떨어질 리가 없는데 올해는 떨어진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예상 밖의 우리 전세 대란이 올 거라고 예상을 했잖아요. 불과 작년에만 해도 그 부동산 전세 대란에 대한 이야기를 작년 초중반까지도 했던 기억이 대란이었죠. 나는데. 대란이었고 올 초만 하더라도 많은 전문가들이 뭐 추석 이후에 전세 대란이 생길 거다. 왜? 2+2 계약갱신 청구가 끝나니까 아무래도 집주인들은 올리고 세입자들은 따라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라고 했는데 저도 그렇게 예상을 했고요. 근데 제 예상, 우리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게 금리 인상의 속도가 너무 가팔라. 연준에? 예. 저는 아마 파월 의장도 자신도 잘 모르지 않을까. 왜냐하면 작년 2021년만 하더라도 2023년까지 금리 안 올린다라고 했잖아요. 저도 그 말을 찰떡같이 믿었는데 전혀 그렇지가 않고 1년 동안 이렇게 빨리 올린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거의 뭐 수직 상승을 하고 있는데 대출이자 부담이 굉장히 크죠. 크다 보니까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이 되는데 과거에도 금리가 올랐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실제로 맞고 노무현 정부 시절에 2006년도 2008년도에는 금리가 더 높았잖아요. 지금보다 저는 더 높았던 거로 기억이 나거든요. 그때도 전세 가격이 안 떨어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왜 떨어졌을까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2009년도 이전만 하더라도 MB 정부죠. 전세 대출이 없었거든요. 네.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매매만 대출이 되고 전세는 대출이 아니니까 내 돈 내고 내 전세금 돌려받는 이런 제도니까 금리가 오르든 안 오르든 아무 상관이 없잖아요. 네. 아무 상관이 없는데 2009년도 이후에 전세 대출이 도입이 되죠.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 그러면 그동안에는 좋았죠. 표시가 안 나지. 왜? 저금리니까. 뭐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모럴 해저드처럼 그렇죠. 집주인 또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는데 야 전세금 1억 2억 올려줘. 세입자 돈 없는데 대출 받으면 되잖아. 그 얼마 안 돼. 1억 해도 10만 원만 내면 되잖아. 그렇네. 월세보다 훨씬 유리하구나. 내가 내 돈 예금 깨서 할 것이 아니라 전세 대출을 받아야겠다 라고 한 게 전세 대란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네. 전세 난 2016년 17년까지 아마 급등을 했고요. 계약갱신 청구 때문에 또 더 올랐고요. 이런 상황인데 이제 금리가 빠르게 올라가니까 지금까지 보지도 못했던 전세 가격 하락이 시작을 하는데 전세 가격이 왜 무섭고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저는 매매 가격 하락보다 더 좀 심각하다
전세라고 보여지는 게 전세는 무이자 대출 개념이거든요. 살 때 이제 우리 전세금을 주인이 그대로 가지고 있다가 세입자한테 돌려주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 집에 녹아 들어가 있고 전세금이 남으면 또 다른 데도 투자도 하고 갭 투자에 굉장히 용이하고요. 그래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매매 가격을 또 밀어 올리잖아요. 그것도 내려갈 때는 버팀목 역할을 해주죠. 네. 매매는 떨어지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니까 야 역전세는 안 돼. 이 정도는 멈춰라고 해서 과거에는 매매 가격도 많이 안 떨어졌는데 이제 믿었던 전세가 동반 하락을 하게 되니까 매매 가격도 속절없이 떨어지게 되고 전세는 또 더 떨어지게 되고 이게 제가 볼 때는 총체적 난국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전세 보증금, 전세 대출 이게 사실상은 그 집값의 허상을 맞습니다. 받쳐주는 네. 그 건설사를 위한 어떤 대책 아니었냐 이렇게 아주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네네 맞습니다. 그리고 가진 사람들의 부를 지탱해주는 역할을 하지 않았냐 결과적으로 이런 비판을 하시는 분들이 요즘 있더라고요. 저는 예전부터도 굉장히 불만이었는데 사실 이런 말씀 드리면 근데 처음에 우리가 이거 받아들일 때 없는 사람을 위한 정책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돈이 부족한 사람들이 싼 이자로 정부에서 돈을 빌려주면서 그걸로 주거 안정에 쓸 수 있다. 근데 명분은 그렇죠. 근데 이게 깊이 들어가니까 이러네. 명분이 있는데 명분은 이제 서민 주거 안정. 야 현금 부족한 사람은 그러면 평생 월세만 살아야 돼. 평생 빌라에만 살아야 돼. 반지하에만 살아야 돼. 이런 논리잖아요. 전세 대출이 도입이 되니까 현금 1,000만 원이 있는 사람도 1억짜리의 보증금에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럼 반지하에 사는 사람들이 3층으로 올라가고 빌라에 사는 사람들이 아파트로 가고 소형에 사시는 분들이 중형으로 가고 좋긴 한데 이게 누구 돈이냐? 내 돈이 아니라 은행 돈이었다는 게 문제죠. 사실은 국민 돈이죠. 또 그렇게 따지면. 따지고 보면 국민 돈이고. 거기서 뭐 다 그래서 저는 금융의 지배를 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결과적으로 누가 가장 이득을 봤을까? 저는 우리나라 금융회사들. 금융회사. 결국에는 뭐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금리가 올라가면 사상 최대의 실적을 얻는 거는 저는 금융회사.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외국에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옛날 인형극 보면 저는 그런 생각 드는데 왜 줄 매달아서 이렇게 인형극 조정하잖아요. 이런 그 거. 뭐라 그러지? 그 꼭두각시. 꼭두각시. 저는 우리가 집주인도 그렇고요, 세입자도 그렇고 꼭두각시 인형이었지 않았을까. 위에 금융회사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금융의 지배를 받고 있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금융사들, 그다음에 건설사들, 그러니까 맞습니다. 대기업들의 이익이 되고 그러나 그렇죠. 이게 이제 지금 이런 상황이 생기면서 문제가 되면은 그걸 펑크나는 거는 우리 국민 세금으로 또 국민들, 메꿔야 되고. 세금으로 메꿔야 되고 지금 사실은 세입자들도 좋지 않아요.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주거 비용이 낮아지니까 좋아질 수는 있겠지만 내 전세금을 돌려받아야 뭐 저렴한 전세라도 가는데 지금 내 전세금 못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1,100채 가지고 있는 분이 갑자기 빌라왕. 사망하면서 그렇죠. 빌라왕. 그다음에 또 어제 나온 뉴스도 보니까 20대 그 수백 채 가지고 있는 분 또 네. 사망하면서 이런 문제들. 그러니까 우리가 좀 안이하게 생각했던 게 집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지금 내가 들어가는 이 상황에서 그 채무가 저당이 많이 잡히지만 않았으면 뭐 별 문제 있겠어 이런 맞습니다. 안심을 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지금까지 문제가 없었거든요. 전세 가격이 떨어져? 전세 가격이 설마. 안 떨어지잖아. 집값이 집주인이 올라가는데. 뭐 일부 경우 아니면 세금 체납하거나 일부 경우 아니면 집주인이 망할 리가 있겠어? 라는 믿음이 있었는데 이번에 하염없이 깨져버리게 되는데 우리 전세 사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저는 두 종류가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원시적인 사기, 처음부터 작정하고 빌라왕처럼 사실 저는 왕이라는 표현도 굉장히 사기왕이죠. 그러니까 음모론이 있어요. 그거 누구 바지 사장 내세우고 하는 거 아니냐. 제 생각에는 바지 사장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삼각관계가 있거든요. 분양업자, 건축주가 있고요. 부동산이 반드시 낍니다. 부동산이 없이는 그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지 사장이 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해가지고 명의자가 다 책임을 지게 되잖아요. 1,000채를 내 명의로 한다? 그거 정말 부담스럽죠. 아니 10채도 부담스러운데 1,000채를 내 명의로 한다. 물론 수수료를 좀 받겠죠. 커미션도 받고 전세금을 높게 받으면 그 차익을 얻겠지만 그 뒷감당은 오로지 이 바지 사장의 몫이거든요. 부동산과 건축업자들은 싹 빠져나가 버리죠. 건축업자들은 팔면 끝. 부동산들은 계약하고 수수료 받으면 끝. 결국에는 이 사람이 책임져야 되는데 들리는 말에는 뭐 이게 빌라왕이 약간 지체장이었다는 말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서 이거는 원시적 처음부터 사기인데 사기다. 그동안에도 많이 있었어요. 많이 있었는데 왜 드러나지 않았냐면 전세 가격이 올랐잖아요. 그렇죠. 다 상쇄하면서 갔으니까. 그렇죠. 매매 가격이 분양가가 3억인데 전세 가격을 3억 1,000을 받아요. 이미 뛰어넘어 버렸죠. 그러면 여기서 1,000만 원 차익이 생기는데
다시 전세금이 매매가 4억이 되고 전세가 3억 5천이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거잖아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묻어서 들어갔는데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이게 내려가다 보니까 이런 사건들이 터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사기 의도는 없었어요. 대부분 선량한 임대인들. 본의 아니게. 근데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뭐 몇 천만 원이야 우리 예금 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몇 천만 원은 그냥 예금 가지고 내가 돌려줄게라고 하는데 재투자, 이제 재택하기 위해서. 근데 이게 억 단위로 떨어지게 되면 만약에 4억이 떨어졌다 전세 가격이 그러면 세입자는 나간다라고 하죠. 과연 아무리 집주인이라도 일부 경우가 아니라면 4억 원의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세입자한테 돌려줄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집주인이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최근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고요. 분쟁도 늘어나는데 집은 안 팔아도 되잖아요. 내가 세금 낼 수 있고 대출이자 감당이 되면 5년 버텨볼게 라고 할 수 있는데 세입자가 전세금을 돌려달라고 하면 이거는 버틸 수 있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집주인들이 굉장히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고 어떻게 하냐 대출도 안 나오고 이게 임대사업자는 또 대출도 막아버렸거든요. 지금 진퇴양난에 빠져버리게 되고 돌려주지 못하니까 세입자는 전세금을 못 받으니까 이사도 못 가게 되고 어떻게 보면 인질로 잡혀버리기 때문에 지금 대한민국 부동산 시장이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지금 문제다라고 보여집니다. 지금 뭐 한국은행에서 발표한 것만 보더라도 전세가 10% 하락하면 집주인의 3.7%는 보증금을 못 준다. 그렇죠. 그다음에 뭐 40%가 빠지면 아예 못 주는 집주인들이 10%가 넘어갈 것이다. 이건 저는 아마 더 많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보수적으로 본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보수적으로 봤고요. 실제로는 집주인들이 여유 자금이 많지 않아요. 다 뭔가 그 돈을 가지고 여유가 있어도 어딘가 투자하면서 다 같이 물리겠죠, 다. 투자를 했거나 아니면 처음 살 때부터 그 집에 녹아 들어가 있는 거죠. 들어가 이게 무이자 대출하고 똑같기 때문에 전세금이 집주인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집에 다 녹아 들어가 있는 대출을 받은 거하고 똑같기 때문에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속수무책이죠. 그래서 집주인은 여유자금이 많은 집주인이면 괜찮겠지만 제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80% 이상은 여유자금을 가지고 있지는 않은 거로 그렇죠. 보여요. 그리고 또 다주택자들의 특징은 그거 돈을 더 없죠. 그 활용해가지고 갭 맞습니다. 투자하는데 썼지. 섰죠. 현금 들고 있으면 낭비라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또 세금 부담도 많았고 우스갯소리로 자산은 100억대 자산가인데 집이 여러 채 있으니까 결혼식 축의금을 낼 돈도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앓는 소리가 아니라 실제로 그럴 것 같습니다. 왜? 자기 자본이 없고 갭 투자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좀 타이트한데 여기서 가격까지 떨어지게 되니까 매매 가격, 전세 가격 동반 하락을 하게 되니까 거의 속수무책이죠. 지금 아까 우리 잠깐 얘기했지만 빌라왕 혹은 이와 유사한 사건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경찰이나 정부 당국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합리적인 의심이 있으니까 철저한 조사로 이 의심을 해소시켜줘야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해야 되는데 안 저는 해요? 이번에도 아마 이렇게 하다가 끝날 것 같습니다. 위야무야? 위야무야. 끝까지 우리가 지켜봐야 되네. 지켜봐야 되는데 우리나라 언론도 그렇고요. 문제 생길 때만 난리가 치지 아마 한 달 지나면 언제 그랬냐는 듯 또 조용해질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왜 이런 사건이 생기냐면 저는 간단하다고 봐요. 사기를 하기는 쉽죠. 네. 사회 초년생들한테 마음만 먹으면 양심만 버리게 되면 돈 벌기는 쉬운데 적발되기는 어렵고요. 소송을 가더라도 막상 적발되기는 어려워요. 네. 적발되더라도 형사처벌까지 가기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받는다 해도 몇년안 살아요. 경제 사범들이 맞아요. 형량이 높지가 않아요. 그냥 몇 년 살다가 나오는데 몇 년 살다가 나오더라도 세입자가 원하는 거는 내 돈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사람이 깜빵 가서 몇 년 살다 나온다고 해서 내 돈이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인 해결책이 전혀 될 수가 없고 구조적인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는데 이제 상황이 달라졌잖아요. 전세 가격도 떨어질 수가 있구나. 입주 물량이 많지 않아도 떨어질 수 있구나. 전세 사기 사건은 앞으로 계속 생길 수가 있겠구나. 이게 어떻게 보면 전세 제도의 저는 구조적인 문제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동안에는 그냥 묻혀 있었죠. 전세 계약이 얼마나 위험하냐면 그냥 사람과 사람이 계약서 하나 가지고요. 그냥 계약하는 거예요. 채권 관계예요. 그러니까 내 돈 수억 원을 저 사람한테 맡기는 거잖아요. 그냥 맡기는 거예요. 뭐 은행처럼 물권이죠. 건전항을 잡는 것도 아니고요. 어떤 물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이 집, 주택에 대해서는 나는 아무런 권리가 없어요. 그냥 계약서 하나 가지고 주택임대차 보호법 가지고 우선 변제권 가지고 전세금 돌려받을 때까지 안 나갈래. 대항력 가지고 그 정도 권리밖에 없거든요. 그러니 지금 전세 살고 있으신 분들이 얼마나 좀 불안하겠어요. 불안하죠. 네. 최악의 경우는 이제 마지막 카드 소송에서 경매 넘겨서 우선 배당 받는 거잖아요. 그거조차도 지금 집값이 떨어지고요. 전세 가격도 떨어지고 또 세금이 우선순위잖아요. 또 선순위 근저당이 있다면 사실 전세금 온전히 받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세 그 뭐죠? 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전세권 등기하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거를 안 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많죠. 그런 분들은 진짜 당장이라도 좀 확인해가지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전세권 설정을 하든지 설정을. 아니면 보증보험을 가입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이게 돈이 들어가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왜 피해 사례가 많냐면 뭐 빌라 밀집 지역에 많은데 빌라 밀집 지역에 누가 들어가냐면 돈이 부족하니까. 그렇죠. 특히 사회 초년생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자, 보증보험 가입하려고 하니까 몇십만 원 내라고 해요. 그 몇십만 원이 그게 아까운 거지. 시작할 아깝죠. 땐. 당장은 이게 문제 생길지 안 생길지도 모르는데 없어지는 돈이잖아요. 굉장히 아까운데 부동산에서는 괜찮다고 합니다. 괜찮아. 걱정하지 마. 문제 없어. 그리고 막연하게 부동산에서 중개해준 계약서에 사인을 한다고 하면 문제 생겼을 때 부동산의 공제보험이라든가 이런 데서 맞습니다. 다 해결해 줄 거라고 착각하는 분들도 맞습니다. 있더라고요. 굉장히 많죠. 근데 실제로 그렇지 않다는 거. 그래서 많이 이런 사고들이 생기는데 저는 굉장히 좀 안타깝고요. 정부 차원에서 처벌만 할 것이 아니라 좀 구조적인 문제도 좀 개선을 해서 저는 보증보험 회사들 있잖아요. 허그도 저는 좀 굉장히 불만이 너무 형식적으로 심사를 해가 하거든요. 이게 임대인이 진짜 문제 있느냐. 뭐 정부에서 이제 그런 대책들은 나오잖아요. 뭐 4월 달부터 집주인 동의 없이 세금 체납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뭐 이런 거 나오는데 아니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되는 문제를 이제 나왔다는 것도 좀 놀랄 일이고요. 하라고 해도 사실 그거 세입자한테 떠넘기는 거잖아요. 그렇죠. 볼 수 있게 해줄 테니까 니들이 확인하고 니들이 문제 없는지 알아서 해. 사회 초년생들이 그걸 아냐고요. 어떻게 확인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확인해 주세요라고 하면 짜고 치는 부동산이 괜찮아 문제 없어라고 하면 믿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정부가 개입을 해서 공인중개사가 의무적으로 확인을 해주든 보증보험 회사에서 해주든 집주인의 체납, 주택수, 과거 뭐 전세금 반환 보증 사고를 생겼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좀 관리 책임 뭐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이러한 모든 그 위기의 그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는 부동산 하락. 이게 워낙 맞습니다. 가파르다 보니까 맞습니다. 이게 이제 터지는 문제인데 그렇죠. 근본적으로 이걸 또 해결하기 위해서는 그렇다면 좀 반대로 급락세가 좀 멈추거나 반전되거나 이러면은 이제 좀 또 괜찮지 않을까? 이게 맞습니다. 전세권 가지신 분들이 아마 생각일 거란 말이에요. 네네. 그렇다면 정부의 이러한 규제 대책, 그러니까 해제 대책, 정부 이 대책으로 인해서 이 하락세가 멈출 것이냐 이거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한번 추세는 바꾸기 어렵다고 그러던데. 어렵죠. 폭주 기관차고 저는 같다라고 보거든요. 이게 출발할 때도 굉장히 어렵고요. 멈추기도 어렵잖아요. 자, 멈추는 거 생각하면 이전 정부 생각하면 5년 동안 뭐 26번 이상의 대책을 발표했는데 집값 잡았나요? 못 잡았잖아요. 결국에는 정책으로 시장을 컨트롤하는 건 굉장히 어렵다. 반대로 하락 속도를 멈출 수 있다? 자, 정부에서 지금 규제를 빠른 속도로 풀고 있죠. 저는 빠른 속도라고 보여집니다. 벌써 경기도 내고다고 서울 남기고는 다 풀어줬잖아요. 12월 21일자로 뭐 취득세도 풀어주고 대출도 풀어주고 양도세도 단기 보유 양도세도 풀어주고 등록임대 사업자도 앞으로 해주겠다. 여러 가지 나오는데 시장의 반응은 그냥 콧방귀 끼고 있죠. 그래서 감면해준다고 나보고 사라고? 마음이 똑같잖아요. 오르는 집을 사고 싶은데 지금 더 떨어질 것 같고 금리도 내년에 더 오르잖아. 더 오른다는데 왜 나보고 사라 그래? 나는 지금 안 살 거야 라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하락 속도를 멈추기에는 저는 굉장히 좀 역부족이다. 속수무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풀어줄 수밖에 없다. 이거 안 풀어주면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답이 없죠. 오를 때도 사실 못 잡는 거 알잖아요. 알아도 규제를 해야 되고 내릴 때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규제를 풀어줄 수밖에 뭐 없는 거죠. 스물 몇 가지, 뭐 수십 가지의 대책을 내놨지만 뭐 하나도 효과 없었다라는 그럼요. 조롱을 받으면서도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게 정부 입장. 맞습니다. 이번에는 하락 속도를 막을 수 그러니까 하락을 막을 수 없지만 그런 식으로 계속 내놓을 수밖에 없는 게 또 정부 입장. 맞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국민들 혹은 이 부동산의 뭐 전세가 됐든 아니면 뭐 살려고 하는 분이든 뭐 우리들은 가져야 되는 생각은 정부가 많은 대책을 효과 있을 것처럼 얘기하면서 내놓지만 결국은 효과가 없을 거라는 걸 전제로 깔고 생각해야 된다. 맞습니다. 뭐 똑같은 원리니까요. 집값이 내려가서 냉각이 되면 규제를 풀어주는데 근데 우리가 이게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닙니다. 의미는 있죠. 조금 규제가 좀 속도를 낮춰줄까? 집주인들 입장에서는 좀 뭐라 그럴까요? 매물을 좀 회수를 한다든지 좀 버텨볼까? 하락 속도를 조금 낮추는 역할 정도는 할 수가 있고요. 자, 규제는 풀렸습니다. 판은 깔렸는데 지금은 안 사고 싶은데 언제 사고 싶냐면 일단 금리 인상이 멈추거나 또는 인하로 돌아서고요. 고점 대비 많이 떨어져요. 한 30에서 50% 정도 떨어진다면 사볼까? 하는 마음이 들거든요. 그때 이제 들어오는데 그때 규제가 남아있다면 안 사겠죠. 근데 규제는 풀렸는데
한번 사볼까 하는 마음이 들 때는 저는 효과가 발휘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효과가 없을 것 같고요. 앞으로는 또 효과가 있을 수는 있죠. 그러니까 전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고 우리는 여기서 또 하나의 더 시그널을 좀 캐치를 해야 됩니다. 무슨 뭘 캐치를 하냐면 메커니즘이 오를 때는 이제 중심부부터 규제를 하고 내릴 때는 외곽부터 규제를 하는데 제일 마지막에 나오는 규제가 뭘까? 그걸 알면 정부는 통계를 보고 규제를 하잖아요. 마지막에 나오는 규제를 알면 바닥 가까이 왔다 정도의 시그널. 100% 우리가 바닥은 알 수는 없죠. 미래를 모르니까. 하지만 이런 대책이 나오면 정부가 규제를 풀어서 여기까지 왔구나 정도의 그 계단 단계를 알 수 있는데 저는 강남의 조정 대상 지역이 언제 풀리느냐로 굉장히 좀 예의주시해야 된다. 그래서 강남이 아마 당장 빨리 풀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렇죠. 가장 마지막에 정부는 강남이 좀 마음에 안 들잖아요. 쟤는 돈도 많고 쟤가 오르면 주변 지역을 자극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리고 또 부자 동네에 대한 해제를 한다는 거는 맞아요. 그러지 못한 다른 곳에 사는 분들의 또 불만을 살 수가 있고 맞습니다. 정치적 그래서 이유로. 굉장히 부담스럽죠. 강남을 풀어주는 거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남을 풀어줬다는 얘기는 얼마나 급하고 절박하면 강남을 풀어줬을까. 강남이 풀리면 나머지 지역은 이미 다 풀린 거죠. 마지막에 풀리기 때문에 강남의 조정 대상 지역, 투기 지역, 투기 과열 지구부터 풀고요. 아마 조정 대상 지역을 마지막에 풀 것 같습니다. 그러면 강남의 조정 대상 지역이 언제 풀리느냐를 저는 하나 정도는 좀 체크를 하시는 게 바닥의 시그널을 읽는 데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